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시장 실패 부분 쭉 이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 부분을 이제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복지하고도 일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일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언급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독점에 따른 시장 실패를 했고 이제 좀 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이제 지대추구 뭐 X 비율성이 있는데 뭐 지대추구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저기 뭐 그 종합 감기약이라든가 배가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그 이렇게 간단하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바카스 자연강장제 이런 거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편의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OTC라고 오버 더 카운터, 그러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일반 슈퍼마켓이라든가 편의점에서 이제 일반 의약품을 살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약국에서만 약사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전문 약사들도 아니고 일반 약국에서도 이제 뭐 일반 직원이 근무하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 감기약이라든가 소화제 같은 것을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약사협회나 이제 의료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뭐냐면 초과 이득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했던 게 뭐냐면 약국이 실제로 일찍 닫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좀 메꿔보겠다고 해서 주말 당번제 약국을 했는데 당번제 약국에 가봐도 그 약국이 문이 닫힌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도 너무 멀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고 유럽의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데 보면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이제 그 종합 감기약이라든가 소화제는 이제 마트에서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저항을 굉장히 많이 했죠. 들어놓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사협회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런 종합 감기약이나 이제 뭐 소화제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마트에서 팔게 하면 그러니까 약물 오남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초과로 갖기 위한 행위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정부가 관철을 시켰죠. 지금은 이제 뭐 그래요. 밤늦은 시간에 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면 종합감기약이나 소화제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의학 전문대학원입니다. 로스쿨. 과거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 사법고시죠. 사법고시 합격자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를 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국민들은 많은데 이 변호사들이 굉장히 적은 거야. 네, 그죠. 그래서 초과 이득을 보는 거예요. 독점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독과점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은 많은데 변호사 수,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사람들을 통제해서 법률기가 어마무지한 이득을 봤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거 법률 시장에서 초과 이득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 이익이죠. 이제 국민이 좀 더 편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쿨, 법학 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쉽게 만들었죠. 예. 그럼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좀 더 싼 가격에 편하게 법률 서비스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법조계에서 처음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법학 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로스쿨이 생기면서 이제 변호사가 많아지게 되면 자기들이 기존에 누리던 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 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뭐냐면 그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항 굉장히 심하잖아요. 왜?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 의사들이 이제 많아질 것이고 국민들은 이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제 의사들이 늘어나니까 싼 가격에 받을 수 있겠죠. 편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의사 집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 의사가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 초과 이득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가 좀 약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독점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불완전한 정보에 따른 시장 실패입니다. 불완전한 정보 상황은 소비자나 투자자가 합리적인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오답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정보가 아니고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요. 시장 내에 있는 플레이어, 소비자, 투자자, 뭐 생산자 모두가 그 정보를 투명하게 오픈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생기는 네, 문제예요. 왜곡, 시장의 왜곡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중고차 판매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의 결함을 얘기하고 네, 얘기할까? 얘기 안 합니다. 좋다고만 얘기하고 비싸게 팔려고 하지. 그럼 이미 거기서 이제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중고차 판매자는 그 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심하게 침수차야. 침수 경험이 침수가 되어 있는 차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이력제 같은 거 정부가 규제하죠. 근데 이력제가 있지만 과거에는 침수가 됐던 차인데 이걸 모르고 사서 된통 당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이 침수가 됐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격을 적정한 시장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역선택입니다. 한쪽 당사자의 계약 체결 당시 혹은 거래 시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해 거래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보험 등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집단만 가입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 이거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이제 그냥 임의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가입하고 아닌 사람은 가입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가입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1년에 병원 몇 번 가지 않으니까 차라리 보험료 안 내고 그냥 병원 갈 때마다 그냥 의료비 내는 게 나아요. 이득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임의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만 가입할까요? 진짜 그러면 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만 그리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만 네, 가입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과연 그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난 이런 병력이 있고 나는 이런 뭐 유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다 얘기할까요? 계약 체결하는데 보험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병력이 있고 아픈 확률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요. 계약 체결할 때 보험료를 얼마 낼 것인가. 근데 속일 겁니다. 저는 건강하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이러면서 그리고 계약을 하려고 들 거예요. 예.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네, 실비보험을 들려고 하거나 이러려고 할 때, 예. 제가 아픈 부분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겠죠. 계약 체결 당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제 보험사는 정보를 뭐덜 갖고 있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이죠. 사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둘 다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합리적인 시장 가격, 보험료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거. 건강보험 얘기 계속 하는데, 예. 그러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만 가입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겁니다. 예. 그 위험 분산이 안 돼요. 포트폴리오가 안 돼요. 뭐 달걀을 한 판에 담지 마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덜 아픈 사람, 상대적으로 병원에 자주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보험에 가입해야 예, 위험 분산이 되고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데 사실은 이미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하고 싶은 사람 가입하라 그러면 예, 아픈 사람만 가입하겠죠. 그러면 사회복지재정 곧 파탄 나고 그 사회복지 건강보험 기능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도덕적 해이 볼까요? 계약 체결 후입니다, 이건. 아까 역선택은 계약 체결 당시. 이제 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거래 효율성이 저해되는 상황이에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행동이 돌변하는 거죠. 예. 이 시장의 왜곡입니다. 예, 왜곡이죠. 여기 지금 예로 든 게 의료 건강보험 계속 얘기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에서 의료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에서는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지난번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학기 그 보건행정을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이제 보건행 수업을 하면서 이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심한 케이스였어. 어떤 환자분이신데 50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병원을 그러니까 하루에 3번, 4번을 갔어. 그러니까 365 곱하기 4 해보세요. 그러니까 의료 재정이 낭비가 된 거야. 그냥 의료 쇼핑을 다녔다고 표현을 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냥 예. 그러니까 의료보험 재정이 얼마나 낭비가 됐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약속이 돼 있는 게 뭐냐면 의료보험은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이제 그 최소한의 그러니까 뭐 최소한 아니면 적절한 그러니까 의료 혜택, 복지 혜택을 이제 그렇게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국가는 그 해당 이제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조금만 아프다고 뭐하다고 해서 그 보험 서비스를 마구마구 이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좀 과장된 얘기긴 한데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을 뭐 가입했다고 해서 운전을 난폭 운전을 하고 예? 거칠게 운전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사업자하고 운전자하고 약속은 뭐냐면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제 보험 서비스로 케어해 주는 거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뭐 난폭 운전을 해도 되고 좀 더 거칠게 운전해도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복지로 얘기하면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영상 실업급여 얘기하면서 봤었는데 이런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아요. 실업급여를 받는 건 첫 번째는 그래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 이제 실업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조건이 두 번째가 뭐냐면 재활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그래. 그래서 그 돈으로 최소한의 생계에 도움이 되게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업보험을 받고 나서 이제 받고 있는데 실업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이거는 네 도덕적 해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면 돈을 지급해주는 대신에 네가 이 받는 기간 동안 열심히 구직 노력도 하고 교육 훈련도 받아서 네 다시 노동시장에 나가서 너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노력을 해라 그러는데 급여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이건 도덕적 해입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법조계에서 보면 변호사가 이제 소송 의뢰인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변호사비를 받아. 그리고 나서 그 의뢰인을 열심히 변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도덕적 해이죠. 돈 받고 설치해 버리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죠. 돈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냥 가장 비근한 애 수업 시간에 그냥 예를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기 그 무한 리필 식당 많이 가시잖아. 뷔페 가시면 그 약속이 뭡니까? 그게요. 가서 무한 리필 식당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초과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물을 낭비하게 하는 경우, 버리게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예요. 약속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면서 그 무한리필 식당을 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겠다는 얘기지 한도 내에서. 근데 이게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음식을 갖고 와서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 그쵸. 만약에 내가 그래도 가가지고 음식을 무리하게 가져와서 많이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예, 소비자로서 나와 식당 주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불완전한 정보에 따른 시장 실패, 뭐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다양한 유인 정책을 쓰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보험 계속 얘기했으니까 건강보험 어떻게 합니까? 역선택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어, 이미 가입으로 놔두면 아픈 사람만 가입한다며 강제 가입이잖아요. 건강보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강보험 혜택 안 받는 분 어디 계세요? 다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의료급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부조 서비스를 받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만, 예.
그런 거 아닌 이상, 예, 월급 생활자들,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의무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위험 분산하면서 이제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죠. 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장 비근한 예로, 예, 환경 부담 걷잖아요. 실제로 잘 걷진 않지만, 네, 무한리필 식당에서 음식 남기면 어떡한다 그래요? 환경 부담 걷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보세요. 물론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난폭 운전이나 뭐 운전을 막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운전을 좀 이렇게 부주의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부주의한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 벌금제, 벌점제 도입하고 있잖아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나온 의료 서비스 남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죠. 예.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보험 감면 혜택을 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죠. 예. 일정 부분 이제 조사를 해서 감찰을 해가지고 예, 하죠. 필요하다고 봐요. 네. 어쨌든 정부가 이제 관여해서 이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노력을 하죠. 예. 다음으로 이제 정부 실패입니다. 예. 정부는 이제 정부가 실패하는 경우는 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잉 생산이 많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보통은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재완화 서비스를 이제 시장처럼 생산하는데 생산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은 왜 존재하나? 예,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 창출, 맥시마이징, 메이킹, 프로핏, 이득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정부의 존재 이유는 네, 메이킹 프로핏은 아니에요. 공공성 구현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네, 시민의 삶,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수단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그 국민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서 드는 비용, 이익과 뭐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날 것이며 그 물건을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서 얼마큼만 생산해야 이득인지 이런 것보다는 예,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해서 충분히 생산해서 국민의 불만이 없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가 왜 과잉 생산이 되는가예요. 근데 국민들은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납세자로서의 국민, 시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집단, 혜택을 보는 사람으로서의 국민, 시민이 있습니다. 예, 시민과 이익 집단은 수혜자이민 동시에 납세자로서 이중적 역할을 해요. 예. 근데 정부 실패의 주요 역할을 하는 거는 시민의 두 얼굴 중에, 네, 수혜자일 경우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익 집단으로서의 시민, 는 뭐냐면 정부에게 뭐 해줘 요구하는 시민들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그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보면 예. 우리들 보면 집단을 형성하잖아요. 뭐 변호사 협회, 미국의 유명한 총기 협회, 네. 의사 협회, 택시 운송조합, 버스 운송조합, 네.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불필요하게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면 이거 실패예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잉 생산되면 실패입니다.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시장에서 기업이 생산하잖아요. 결국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적정량을,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만큼 적절히 생산을 해야 이익이 극대화되겠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물론 독점과 같이 왜곡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는 예,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정부에 의한 개입이나 행정의 생산성이 낮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얼마의 비용을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는 거에 대해 이론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현대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이 달성되기가 어려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어쨌든 간에 생산을 쭉 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보통 고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다른 경쟁자가 없어요. 정부만 생산해. 그러니까 비용 생각 안 하고 생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하는 거야. 예. 과거에 국방, 치안, 통신 이런 거 다. 통신은 물론 지금은 이제 민간이 생산을 하죠. 교통, 또 뭐 이런 거, 철도 서비스 이런 것들. 정부가 생산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어땠냐? 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전기 서비스 제공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국방, 치안 이런 거 비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충분히 제공돼서 그 국민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러니까 그 생산에 있어서 뭐 효율성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네, 시민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이익 집단이 뭐뭐 해줘 뭐뭐 해줘 하다 보면 예, 특정 부분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부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일정 부분. 정부 실패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왜 과잉 생산이 되는가? 수요의 측면을 보면 예,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점으로 국가 개입의 욕구가 증가해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행정수의 팽창입니다. 행정국가와 복지국가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1, 2번 맞물려서 얘기해보면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가진 자하고 덜 가진 자, 자원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한 자가 생기게 되고요. 이거를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과잉 생산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보면 정치인과 관료들은 집행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회문제에 개입합니다. 보상이 주어지겠죠.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관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 이익, 지역 주민의 이익 이런 거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재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하는 거지. 하는 거잖아요. 물론 현 정부는 뭐 이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요. 국민들이 만약에 얘기가 딴 데로 빠지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이념이면 이념을 중시하면 되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금은 민생이거든요. 경제고 실리고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과 관료들은요. 예. 그 세금으로 이제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는데 집행 비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 문제, 이익 집단들이 특히 요구하겠죠. 이익 집단들이 뭐뭐 해줘, 뭐뭐 해줘 하고 문제 해결해줘 요구해요. 그러면 보상이 주어지겠죠. 보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출직 정치인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재선이 보장되고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의 의원들, 예. 이런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물론 이제 현실적인 제약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들, 국민이 원하는 것들, 복지가 됐던 토목이 됐던 건설 분야가 됐던 이런 것들 사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보상해 주어져요. 다음 재산에 유리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렇게 되니까 정부 공급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와 연결해서 정치 행위자들의 높은 시간 할인율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직과 임명직은 짧은 임기 및 재직 기간으로 비용과 편익을 단기적으로 판단한다. 즉 정치 과정에 근시한.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러니까 시간 할인율.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그래요. 임명직 얘기를 들면 극적이죠. 장관들 임기가 대한민국의 장관들 임기가 1년 정도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장관들의 임기가 길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냥 여지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장관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임명되면 장관직을 유지했나? 1년 정도, 1년 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 장관 정도 되면 최고 정책 결정권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년 내에 뭘 해야 되니까 그럼 뭐야? 이것저것 일을 뚝뚝딱 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용 생각 안 하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 사업 해야지, 저 사업 해야지, 저 정책 해야지 하면서. 그럼 뭐예요? 과잉생산 되겠죠. 선거직은 더하죠. 다음에 재선이 돼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은 그래요. 보통 4년이죠. 대통령은 뭐 5년 단임이라 그렇다 쳐요. 일반, 예. 시의원, 부의원, 도의원, 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분들 보세요. 네. 재선해야 될 거 아니야.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업적을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비용과 편익을 단기적으로 판단하겠죠.
이 짧은 시간에 뭐를 해야.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뚝딱뚝딱 하고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가시적으로 뭘 해야 자꾸 뭘 보여줘야 예. 다음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예. 그걸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잉생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왜 그럼 또 과잉생산이 되냐? 공급의 측면. 가장 이제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성과 또는 결과물을 정의하거나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하는 것 중에 국방 서비스가 있고 치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성과 측정할 거예요? 어느 정도 네, 무기를 갖고 있어야 어느 정도 치안에 비용이나 자원을 투입해야 적절할지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과나 결과물을 정의하기도 어렵고 측정하기도 어려워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거를 이제 특히 이제 치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적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 경찰서에 경찰 치안 서비스가 어떻습니까?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국방이나 뭐 치안, 외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정부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제공하는 서비스들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 국방 같은 경우는요, 예, 국가 비밀이에요, 국가 비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정부 이제 부처들 중에 연방정부 부처들 중에 누가 일 잘하나 하면서 이제 하는데 미국은 지금도 한국도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그 부처들이 한 일을 이렇게 공개하는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웬만한 부처들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 대비 몇 퍼센트 성과가 달성됐고, 이런 식으로 성과를 측정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누가 잘했나 등수를 매길 수도 있고요. 그게 가능한데 안 되는 분야가 있죠. 예. 국방관리 부처입니다. 다 대입입니다. 보면. 예. 어떤 일 정도 한다고 요번 올해에 우리 예.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거고 이런 건 나와요. 개헌 나오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무엇을 했고 하는 것도 성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 국가 비밀. 예, 국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통짜로 자원이 얼마가 그러니까 그 국방부의 국방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에 얼마큼 자원이 들어가는지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 비밀이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무정형성이죠. 그다음에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독점적 생산 구조 및 비용과 수입의 분리, 뭐 경영의 부재와 무사한 일로 인한 X 비효율, 소비자의 선호 반영 곤란. 물론 요즘에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보시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그래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비용과 수입의 분리가 무슨 얘기냐? 사실은 정부 부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입에 날 게 없죠. 예. 비용은 세금으로 운영하고요. 수입에 관심이 없어요.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비용과 수입이 연결돼 있어 보세요. 내가 비용을 들여서 적절하게 생산해갖고 수입이 나는 구조다 그러면 민간기업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수입이 얼마큼 생길 거야 한다고 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조절하기 위한 노력하겠지만 정부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이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용과 뭐 자원을 들여서 재화나 서비스 생산했을 때 국민들이 만족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정부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부재하죠. 독점적 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X 비효율성.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이제 정말 예. 뭐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아니면 뭐 단가를 절약해서 이렇게 비용을 아끼려는 노력이 없어요. 그냥 덜 해요. 이론적으로.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선호 반영 곤란도 뭐냐면 예, 소비자가 국민이죠. 국민인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서비스 생산하다 보니까 나 아니면 이 서비스 생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목소리를 내도 예, 야 그냥 주는 대로 써가 되는 거죠. 물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근데 예, 이런 거. 근데 민간 물건들을 보세요. 물건은요. 전자제품 같은 거 뭐 아니면 공산품을 보세요.
물건 업데이트하고 질 향상 시키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집어주고 팔아줘야 수익이 생기고 그 기업이 존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영을 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소비자 만족도 조절하고요. 물건을 팔기 전에 제품, 시제품 만들어서 소비자 선호도도 조절하고요.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요. 계속 노력하잖아요. 제품 업데이트해서 계속 물건 내놓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정부는 독점적인 지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냥 독점적인 지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기 때문에 뭐 소비자가 아 이거 해줘 하고 여러 가지 선호 요구를 해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간 부분처럼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기는 쉽지가 않죠.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목소리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죠. 많이 바뀌었죠. 예. 그다음에 뭐 과잉 생산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파트로 권력의 편제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이 발생하죠. 시장에서 유사하게 정부 정책에 있어도 분배적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대추구 얘기했잖아요. 지대추구 하면서 보면 뭐 변호사 집단들이 그러니까 그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학 전문 대학을 만들 때 그 저항했고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 소화제나 종합방기약을 슈퍼나 마트에서 팔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초과의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약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 추구행인데 여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된다면 이익 집단 요구하면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이익 집단으로서 시민이 뭐뭐 해줘 뭐뭐 해줘 하면 이거에 정부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힘이 있는 집단 이런 거죠. 뭐 경영자 연합 아니면 뭐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이런 협회들이 이제 목소리를 정부에다 뭐뭐 해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공산이 큽니다. 그럼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권력의 편제죠. 권력에 따라서 서비스나 재화가 정부 세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서비스나 재화가 그쪽에게 몰리게 되는 거예요. 분배적 불평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 목소리 안 내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목소리 안 내는 사람들은 정부의 서비스나 재화를 받는 데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거죠. 목소리 안 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도 쉽게 얘기하면 목소리 큰 놈, 힘 있는 놈 얘기를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철의 삼각형, 아이언 트라이앵글이죠. 그러니까 의회가 있고 뭐 정부가 있고 힘 있는 이익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연합을 해서 네. 서로 해먹는 것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예. 가능하겠죠. 기타 요인. 뭐 정보의 부족이나 개입 시기 등의 문제로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정부 실패죠, 이거. 이거는 과잉 생산하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서 파생적 외부 효과를 얘기해요. 어떠한 사회 문제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그 개입이 예기치 못한 다른 문제를 초래한 것. 뭐 대표적인 예로 수업을 했으면 영상을 봤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이거 예전부터 심각했어요. 주택 부족의 문제. 근데 지금은 사실은요, 되게 왜곡되어 있는 게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 국민 누구나 원하면 우리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특정인이 집을 갖고 있는 거지. 독점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집은 넘쳐요. 근데 예, 그 집을 이제 소수가 여러 개 갖고 있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회 문제가 바로 주택 부족이야. 아,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아, 주택이 부족해. 부족해. 시장이 어떻게 잘 못해.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뭘 하냐면 예. 노태우 정부 때 옛날 군사정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200만 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공급을 해요. 그싼 값에 예, 주택을 공급한 거야. 그러면 이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주택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 예, 200만 원으로 공급했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 싼 가격에 서민들이 이제 주택을 모두 얻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땠을까요? 예기치 못한 다른 파생적 외부 효과가 나옵니다. 그 집을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 사버리죠. 상당수. 네. 그리고 정작 정책의 목표 대상이었던 서민들은 그 공공주택의 효과를 얻지 못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민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주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전세 들어 살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이런 법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는 이제 빈민들, 어려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확 올려버려요. 예기치 못하는 파생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제 일반 서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네, 굉장히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게 파생적이 볼 거예요. 정부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발효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전세값 확 올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진 예기치 못한 파생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개입을 했지만, 네.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 네. 정부 실패죠. 정부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들어왔는데, 정부가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뭐 되게 부동산 정책은 비밀스럽게 하죠. 비밀스럽게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비밀이 드러나나 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인데 이거는 이제 복지 정책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기로 하고요. 대응 방안 중에 복지하고 관련된 것들 보면 예 여기 이제 수의계약 있습니다. 복지가 여기 이제 수의계약은 이제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이제 민간에게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맡기는 게 더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하는 게 수의계약인데 정부 실패의 대응 방안이겠죠. 예, 정부 비용 절약도 되겠지만 복지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그 지금 많이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요양보호 서비스 이런 것들 어린이 서비스입니다.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인데 이거 정부가 직접 다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요양원하고 아니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하고 예,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일정 비용 대주고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요양 서비스,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수의 계약하는 겁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거, 예, 서비스 교환권, 바우처죠. 네. 그러니까 뭐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 어려운 결식아동들이 있고, 예, 끼니를 이어가기 힘든 아동들이 있으면 과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 직원들이 사회복지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뭐 그 끼니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했어야 돼요. 케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뭐냐면 네, 신용카드 카드 같은 거 하나 주죠. 서비스 교환권 주고 이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정된 식당에 가면 학생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훈훈한 기사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식당 주인이 뭐 서비스 바우처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뭐뭐인데 더뭐 시커 먹고 가라. 그런 게 훈훈한 미담도 전해지는데 서비스 교환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복지에 많이 쓰이죠. 근데 서비스 교환권도 마찬가지죠. 그 정부가 직접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비용 절감. 예. 정부가 과잉 생산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들면 정부 실패인데 좀 더 줄여보기 위해서 서비스 교환권, 뭐 수의계약 같은 거 대표적인 예로 복지 서비스에 많이 적용되는 예,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의 민영화라든가 공적 규제 완화, 정부 보조 삭감 등은 이제 뭐 일부 뭐 복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데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예,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